미국산 전투기를 가져오면 우리가 마음대로 뜯어볼 수 없어요. 대한민국한테 그걸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100% 된다고 하면 외국 전문가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요. 하지만 저는 2013년에도 똑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KF21을 할 때 현재 65%로 올릴 수 있었던 거는 4대 핵심 기술 개발이 국내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생산하고 있고 LIG 넥슨이 완전 국산화에 성공해서 현재 65%의 국산화를 달성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의 기술력이 이제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산화율을 65% 정도 이야기하는데, 이 국산화율이란 기준은 부품 개수 대비 우리나라 부품 숫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투기 하나를 팔았을 때 우리나라한테 돈이 얼마나 떨어지는가, 이런 금액 기준의 국산화율을 65%라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항공비 프레임이라든가 항공 전자장비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국산화가 이루어졌으나 엔진 부분에 대한 국산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65%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국산화율도 원래 KF21을 처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2010년대에는 50%를 넘길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현재 65%로 올릴 수 있었던 거는 4대 핵심 기술이라는 기술 개발이 국내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KF21이 만들 때 우리는 기술이 부족해서 해외에서 기술을 들여올 때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협의해가지고 수 20여 개의 기술을 FX3차 저희충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전투기를 사줄 테니까 기술을 좀 이전해줘. 이전의 목록은 24개 정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24개의 리스트 중에서 20개는 받아줬는데 4가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게 다 항공 전자장비 에 관련된 건데, A사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이걸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의심하는 분도 많아서 수입을 할 이야기도 있었는데, 완전 국산에 성공해서 지금 하나 시스템이 생산하고 있고, IRST라고 하는 거는 카메라 같은 건데 적외선 카메라나 그 다음에 가시광선 카메라가 같이 섞여 있어서 적의 항공기를 추적하고 있는 센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카메라 자체는 수입하고 있지만 이 카메라를 구동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하나 시스템에서 만들어 가지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OTGP가 뭐냐면 높은 하늘에서 지상의 표적을 뭐 탱크라든가 장갑차를 정확하게 구별해가지고 정밀 타격을 하는 타겟팅 포드라고 하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 시스템이 완전 국산해가지고 들어갔고, 그 다음에 EW, 일렉트릭 워페어라고 해가지고 저기 나한테 조준하거나 공격하기 위해서 레이더를 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전자적인 위협을 가할 때 그 KF21을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게 전자전 시스템이라는 건데, 이것도 LIG 넥슨이 완전 국산화에 성공해서 현재 65%의 국산화를 달성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는 인간이 만든 무기 체계 중에서 가장 복잡한데 혼자서 모든 것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이런 것들 전투기보다 더 비싸고 장비도 더 복잡하죠. 그런데 이지스 구축함을 예를 들자면 레이더를 조작하는 사람이 수십 명 있고, 미사일을 조작하는 사람이 또 열몇 명 있고, 기관을 조작하는 사람도 수십 명 있고, 이렇게 몇천 톤 엄청 크고 공간에 제약이 없어요. 비행기는 초음속으로 날아야 되는데 실시간으로 레이더도 봐야 되고 무장도 사용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한 명이 다 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투기 국산화는 국방 기술의 이제 곧 최종 성과라고 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의 아주 어려운 기술이고, 이것 때문에 KF21이 국산화가 이제 높고 이 정도 달성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방위사업의 기술력이 이제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투기 무장 통합, 이런 성능 개량 이런 데에 대해서 해외에서 무기를 수입하거나 전투기를 수입할 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혹자는 전투기 개발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전투기들은 장비 같은 거를 개발해가지고 그것만 국산화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으나, 실제로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미국산 전투기를 가져오면 우리가 마음대로 뜯어볼 수 없어요. 이스라엘과 터키가 미국산 전투기를 개조를 해서 무장을 달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바꾸거나 이런 것들 하는데, 이거는 미국의 묵인과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고, 중동의 특수한 정치적 환경 때문에 승인한 거지 대한민국한테 그걸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국산 전투기가 필요한 것이 충분히 있고, 무엇보다 돈 문제가 있습니다. 전투기가 비싸니까 수입을 하지 말고 국산을 하면 이게 경제가 발전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전투기는 한 대 구매하는 비용도 비싸지만 30년 동안의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운영 유지 비용이 이 도입 비용의 2배에서 3배가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아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투기 국산화가 중요하고, 지금 KF21이 이 성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해서 4대 핵심 기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가지고 이걸 한 번 더 설명을 하거나 좀 풀어서 하자면, 전자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 단순히
얘가 탐지 공격, 전투기가 적을 탐지하고 공격할 때 쓰는 센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센서를 처리하고 무기한테 어떤 명령을 내려야 될지 이렇게 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국산화가 중요한 거였고, 이 4대 장비가 국산화됐다. 이것 때문에 KF-21 모든 하부 무기 혹은 성능 개량할 때도 우리 주도로 할 수 있어서 국산화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산 무장이 된 거는 KGB라고 하는 유도폭탄, 그 다음에 철룡이라고 하는 암속 순항미사일 이렇게 있는데, 요거 둘 다 LIG 넥슨이 생산하게 될 건데, 요거 이제 공대지 무장 말고도 이제 공대공 무장, 공대함 무장 요런 거에서 국산화를 늘려나가야지 실제적으로 우리 K방산에 도움이 되는 수출이라든가 혹은 외야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이제 공군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그러니까 사거리가 200km 이상이라 가지고 멀리 있는 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로 KPD-350K 타우로스 미사일 이렇게 가지고 있고, LIG 넥슨이 철룡이라는 미사일을 지금 개발 중입니다. 타우로스 미사일과 철룡 미사일의 차이점은 일단 플랫폼이 다르고, KF-21에는 타우로스 미사일이 장착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철룡 미사일이 장착되고, 타우로스 미사일은 지금 현재 F-15K 전투기에 장착돼서 운용 중인데, 둘이 공통점도 있어요. 둘 다 암속 수상 미사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이건 비행기랑 비슷해요. 제트 엔진과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500km 이상 비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형 추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레이더로 적이 오고 적이 내 자신을 위협하는 게 뭐가 오는지 탐지를 할 때 가장 위협적인 건 저공으로 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추적 비행이란 거는 산비탈이라든가 고개에 대한 이 낮은 데에 계곡을 따라가서 비행할 수 있어서 적의 레이더 탐지를 피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 관통 탄두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폭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 깊숙한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특수한 능력들을 여러 가지 붙인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정밀 유도 미사일의 핵심은 G소, 그러니까 적의 커맨드 센터라고 하죠. 이 스타크래프트나 이런 RTS 게임 같은데 이런 걸 파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적 중요 표적을 파괴하는 능력을 가진다. 요게 이제 공통점이라 할 수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 시기가 너무 다릅니다. 타우로스 미사일은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사실 나이로 치면 저랑 비슷한 40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으나 좀 구형 미사일 측면이 있고 생산의 부품이 단종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국산 미사일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생산이 돼가지고 앞으로 곧 대량 양산이 될 건데, 이 부분에서 1980년대에 설계된 타우로스랑 철룡 미사일의 가장 큰 차이는 생존성입니다. 무슨 말이냐, 스텔스 미사일이 아니면 현대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김정은이 공군기지를 참관해가지고 자기들의 미그-29 전투기가 표적을 요격하는 걸 공개했는데, 그 표적이 순항 미사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순항 미사일은 그 속도가 우리 여객기랑 비슷하게 한 시속 900km 정도 돼요. 물론 느리다 해서 무조건 맞추기 쉬운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걸 피하려면 이 순항 미사일이 레이더 전파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술이 필요한데, 이 철룡의 경우에는 타우로스보다 스텔스 성능이 훨씬 우수한 아주 은밀한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무 성공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에서 우리 안보의 그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쟁이 시작됐을 때 북한 김정은을 얼마나 빨리 죽이고 지휘부를 붕괴시킬 수 있는지가 전쟁을 종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현재 지금 타우로스 미사일이라든가 슬램 이하이 미사일 여러 가지 공대지 미사일을 운영하고 있으나 숫자가 여전히 부족해요. 왜냐하면 북한은 웬만한 지휘소는 다 지하에다가 콘크리트 땅굴 파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KF-21 120대의 이 철룡 미사일이 들어가게 되면 공격할 수 있는 표적이 이제 KF-21 두 발의 천룡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 번에 240개의 지하 표적을 공격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쟁이 시작돼도 이제 저 빨리 끝날 수 있고, 북한 입장에서는 전쟁을 도발을 시작하기 어려워진 거죠. 전멸까지 걸리는 시간이 우리 KF-21과 철룡을 조합으로 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수출 경쟁력이 강력해집니다. 공대공 승용만 있는 KF-21 블록 1, 그러니까 이 올해부터 생산된 버전의 경우에는 물론 뛰어난 전투기인데, 실제로 전투기 임무 중에서 적기와 공중전하는 공대공 임무는 30%, 20% 이렇게 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은 폭격, 그러니까 적의 지상 표적을 공격하는 임무가 많이 있는데, 이 공대지 미사일을 사용하는 블록 2가 완성돼야지 이제 수입하는 입장에서 이게 완전한 전투기의 성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 수요가 있다. 또한 타우로스 미사일과 동급 이상의 그 철룡 미사일이 KF-21에 장착되는 것 자체가 수출 경쟁력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죠. 네, 현재 개발이 완료되어 가고 있어서 올해 3분기에 이 실체가 공개되고, 올해 말부터 로어스라고 하는 무인 비행기에서 비행 시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KTF 5500은 이름에서 모든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코리아 터보팬 엔진 5500파운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추력이 5500파운드 추력인데 쉽게 말해서 이게 킬로그램을 치면 약간 2톤 이상의 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엔진이나 이런 항공기들은 그 미터법보다 파운드법, 인치 이런 거 좀 쓰기 때문에 이 5500파운드 추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준의 어느 수준이라면 아직 전투기에 쓰이기에는 좀 멀었어요. 15,000파운드가 되어야지 이게 전투기에 좀 쓰일만하고 대신에 훈련기, 사람이 타고 있는 훈련기 혹은 무인 편대기에 이렇게 이 엔진을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이브첸코 프로그레스의 AN222라는 엔진과 굉장히 추력이라든가 크기가 비슷한데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중국제 A15 훈련기라든가 터키 바이락타르 무인 전투기에 사용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무인 전투기나 이런 훈련기에 사용될 수 있는 기초적인 최초의 장수명 엔진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서 장수명이란 거는 앞서 제가 철룡 미사일이나 타운서스 미사일 설명했는데 얘들도 제트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미사일은 뭐다? 일회용이기 때문에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도 됩니다. 뭐 중간에 뭐 엄청 오래 운용했다가 뭐 날개가 녹아도 그 전에 이미 미사일이 터지니까요. 그런데 반복 사용할 수 있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의 국산 터보팬 엔진 약 1000시간 이상의 수명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KTF 5500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5500파운드가 뭐 모든 비행기에다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엔진 추력이 작긴 해요. 하지만 이 엔진이 우리나라 국산 IP를 가지고 이 엔진을 기초로 계속 성능 개량을 해가면 우리가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15,000파운드 국산 엔진 이것이 나올 것이고 요 시발점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제트 엔진이 아무래도 열을 좀 견디는 게 중요해서 우리나라가 제트 엔진을 날개라든가 팬 같은 거를 내열 성능만 만족되면 다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건 좀 틀린 것이고요. 항공기는 복잡합니다. 그리고 안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 가망 인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 KS마크 전자제품 살 때 가만히 있다가 휴대폰이 터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에 검사하는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목표 수치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이게 항공기에도 있고 엔진에도 있는데 항공기는 굉장히 가망 인증, 어떻게 하면 작동이 되고 얼마나 안전할지 검사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규격 이런 게 굉장히 어렵고 엔진은 그 중에서 더 심합니다. 항공기 부품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이죠. 엔진이 꺼지면 바로 추락하니까. 요 가망 인증이 어려운 분야입니다. 뭐 중국이나 뭐 일본 여러 가지 나라 국가들이 이런 제트 엔진 개발에 성공을 해도 대량 생산을 못하는 이유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제트 엔진 회사 롤스로이스, 프레드 윈틀리, GE가 이 부분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도 이 가망 인증의 벽을 헤쳐야 나가야 될 게 가장 기술적인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 가망 인증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뭐 단순히 테스트를 많이 하고 이런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테스트 설비, 시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엔진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자료 사진에 보면 엔진을 지상에다 넣어놓고 최대 출력으로 막 열 뿜고해서 출력 시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 화면으로 좀 보셨을 건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엔진은 뭐 여러 가지 테스트가 필요해요. 하다 못해서 중간에 작동하는 엔진에다가 닭을 날려가지고 이게 조류에 충돌이 돼서 엔진이 꺼지는지 뭐 이런 것도 시험해야 되거든요. 이런 시험평가 시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부족하고 다행히도 이제 우리나라의 제트 엔진과 비슷한 가스터빈 엔진이 있어요. 가스터빈 엔진은 뭐냐? 베라 발전소에서 제트 엔진을 똑같이 쓰는데 용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트 엔진에 나오는 연소 가스로 이제 앞으로 비행을 가는 건데 엔진은 똑같은데 이 연소 가스를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배를 움직이게 하는 게 가스터빈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요게 좀 전문 기업이라 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함께 국산 제트 엔진 개발에 나서기로 했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험평가 시설과 국방과학기술연구소의 시험평가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가망 인증 분야에 도전하는 것이 현재의 계획입니다.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100% 된다고 하면 외국 전문가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요. 하지만 저는 2013년에도 똑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KF21을 할 때. 그래서 무조건 다 성공을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개발이 굉장히 어렵고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10여 년의 개발 기간과 3조 원 이상의 개발비가 들어가는데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없으면 의심도 있고 돈도 안 주면 이게 성공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진짜 되어야 한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줘야만이 이 국산 엔진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실패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완성을 위한 중간 단계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자는 이것들이 만들어봤자 뭐 어떻게 돈이 되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비관론자도 계세요. 하지만
제트 엔진 앞서 제가 가스터빈 엔진 잠깐 설명했잖아요. 항공기에만 들어가고 전투기에만 들어가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KTF 5500 엔진, KTF 1000, KTF 15000, 15000파운드 엔진이 완성됐을 때 일단 KF-22 전투기 엔진을 국산화할 뿐만 아니라 이 엔진을 개조해가지고 수송기에 사용할 수 있는 바이패스비가 넓다.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여객기에서 나오는 제트 엔진 같은 형상으로 바꿀 수 있다. 요거 하나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배도 이 가스터빈 엔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가스터빈 엔진도 우리 제트 엔진과 동일하게 미국 지휘사에서 전량 수입을 하는데 요것도 국산화할 수 있고 호버크래프트라든가 아니면 발전소 이런 데도 확장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만들 수 있어서 경쟁성이 높은 게 특히 중요하고 KF-21의 엔진 심장이 미국제라는 것은 곧 미국이 수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실제로 아마 기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10여 년 전에 위키리크스라고 해서 미국의 비밀 문서들이 공개됐을 때 미국제 엔진을 단 해외 전투기들한테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고 대신에 미국제 전투기를 팔도록 하자 이렇게 모의를 한 문서들이 남기기도 했거든요. 수출 승인을 이렇게 피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몇 배의 방산 수출 가치를 갖추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성능 차이는 사실 그렇게까지 크지 않아요. 왜 크지 않냐면 우리나라가 엔진과 이제 미국의 엔진 기술 차이가 지금은 20년 이상 벌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KF-21에 들어가는 GE F424 엔진 성능에 도달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도전이고 이렇기 때문에 바꿔봤자 성능이 그거네 뭐 큰 차이가 없네. 물론 F424 엔진보다 추력 자체는 높은데 이렇게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막 속도가 2배로 뻥태기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산 엔진을 추진해야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대한민국 그 전투기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국산화 부분이자 공부가 가치 상품이고 엔진 개발에서 나온 기술을 사용해서 많은 파생형 엔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한다. 그 다음에 수출 가능성과 경쟁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F-16V라고 해서 지금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되고 있는 그 F-16 성능 개량형은 원래 F-16은 4세대 전투기고 4.5세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형 기계식 레이더, 구형 전자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형 A사 레이더를 사용해가지고 F-16V라고 만들고 있는데 성능적으로는 KF-21가 대체로 비슷해요. 왜냐하면 비슷한 수준의 A사 레이더나 이런 것을 장착하고 있고 대신에 KF-16은 단발 엔진, KF-21은 쌍발 엔진을 해서 추력대 중량비라고 하죠. 그 엔진에 얼마나 여유 추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다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동성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무장 운용 능력도 F-16이 미국산 무장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KF-21은 국산 무장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 나팔의 경우에는 앞서 일부에서 설명했듯이 4.5세대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A사 레이더의 소자나 크기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탐지 능력이 차이가 있고 일본은 원래 F3라고 독자 전투기를 개발하려 했으나 이 자금 부족으로 이탈리아 그 다음에 영국과 함께 GCAP라고 하는 차세대 전투기를 만들고 있는데 이 전투기의 경우에는 사실 KF-22가 비교가 힘들어요. 훨씬 더 성능이 좋고 훨씬 더 비쌉니다. 거의 크기로 보면 실제로 완성되면 KF-16의 2배, KF-21보다 한둘레 엄청 큰 비행기거든요. 장거리 비행 능력을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섬나라이고 원거리 작전 능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스텔스 능력도 사실 KF-21보다 좋은데 대신에 가격도 그만큼 비싸고 신기술이 들어가니까 이게 신뢰성이라든가 혹은 언제 완성될지 이거에 대해서 논쟁이 있어요. 가성비 부분에서는 KF-21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주 비싼 가격을 주고 아주 높은 성능의 전투기를 원하는 소수 국가들한테는 GCAP가 좀 어필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 J-20은 5세 전투기라 해가지고 앞서 지금 개발 중인 GCAP보다 먼저 개발됐기 때문에 스텔스 성능은 좀 더 떨어지고 항속거리도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F-35나 F-22와 같은 5세 전투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4.5세대 전투기라 하고 있는 KF-21에 비해서는 스텔스 성능이 더 뛰어나요. 적보다 내가 먼저 탐지해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KF-21이 J-21에 비해서 성능이 불리합니다. J-20이 먼저 우리 전투기를 탐지하고 미사일을 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KF-22EX라고 하는 5.5세대 업그레이드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이것이 추진된다면 J-20과 겨뤄볼 수 있는 5세대 전투기로 KF-21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